서울 수도권에는 투자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지방 아파트는 다시 반등, 상승으로 디커플링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 투자자가 들어가야지만 집값 상승이 일어나지 실수요가 들어가면 집값 상승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까지도 엄청난 심사 강화와 함께 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실수요 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수요 장세에서는 집값 상승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시장에 투자 수요가 참여해야지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없는 여러 원인들이 발생이 되면서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는 투자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지금의 실수요 장세가 계속 유지될 거지만 이 실수요도 마찬가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면서 하락으로 전환될 겁니다. 실수요가 내 집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출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 규제가 수년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뿐만 아니라 대출 총량 규제는 지속적으로 되면서 대출 심사는 강화해질 겁니다. 매년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대출 금리는 빠르게 인하되지 못한 채 중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인하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6년, 27년 사이에 기준금리는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 대출금리는 빠르게 인상이 되면서 급격한 대출 부담에 따른 하우스포가 크게 양산되는 시기를 다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수요가 감소되고 특히나 투자 수요가 아예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는 집값 하락, 특히나 대세 하락으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자, 집값은 한순간에 폭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필수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완만하게 하락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고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 하락하는 과정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우하락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요인으로 인해 또 수요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 또 매수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잠시 늘어나는 시점도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하락을 보는 시장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저는 예전부터 꾸준히 설명드려 왔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했고 또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야지만 저한테도 이롭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비중이 많아지려면 장세가 좋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좋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반대로 하락한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입장에선 당연히 자산의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집값이 상승돼야지만 저도 자산 증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야 이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지금까지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렸던 저의 전망 기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 서울 아파트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방 아파트를 취득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왜 이 서울 아파트를 처분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기조는 변함이 없고 2019년부터 정립됐던 저의 부동산 전망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예측한 대로 전망한 대로 잘 맞춰 오셨겠지만 앞으로 또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전망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확신이 200%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 서울 아파트를 청산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 아파트, 특히 대장주인 강남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대세 하락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저는 매도를 한 겁니다. 저부터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계획하고 전략했던 것처럼 저부터가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마다 계획과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무주택으로 있다가 나중에 집값이 폭락하면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2022년, 23년에 여러분들 매수하셨습니까? 자, 집이 없는 수요는 부동산 정책을 모릅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알아야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을 우린 대비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게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또 여러 정책 안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의 변화에 따라 또 과감하게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주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1주택자도 마찬가지죠.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집값이 하락하면 또 아예 관심에서 멀어지죠.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 나중에 좋을 때 갈아타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고객분들한테 간간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부동산을 약 13년 차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 업 종사 투자를 20대 중반부터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1년에 딱 2번밖에 쉬지 않았었습니다. 설, 추석, 명절 당일에만.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해왔었죠. 그러다가 2021년에 제가 딱 10년 차가 됐던 그 시기에 처음으로 3개월을 쉬었습니다. 이제 회사 독립하고 또 거주요건 충족하려고 또 아파트에 전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3개월을 정말 10년에 처음으로 쉬었는데 회사를 복귀해보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꾸준히 설명해드렸던 부동산 정책, 세금, 또 여러 시세, 흐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을 더 쉬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월을 쉬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다시 예전 정책을 보면서 복귀하느라. 시세 파악을 다시 하느라. 본업인 저도 지금 시점을 잡지 못하고 흐름을 아예 놓쳤는데 그 3개월 쉬었다고. 본업이 따로 있고 가정일이 따로 있으신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하게도 집값이 진짜 하락 추세로 넘어가서 완전히 지금과 180도 시장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은 흥미를 바로 잃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부동산과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무주택은 반드시 소액 자금이라도 큰 거는 나중에 뭐 서울 아파트를 산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일부의 자금으로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를 매수한다든지 또는 좀 더 안정적인 서울 지역 일대 정비사업에 지정된 그런 주택들을 좀 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든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동산 정책, 세금이 뭐가 바뀌는지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서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꾸준히 설명드렸습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그 이후에 지방 아파트는 다시 반등, 상승으로 디커플링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설명드렸던 대로 저의 계획도 마찬가지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입장이죠. 자, 에피소드를 하나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마지막 서울 아파트를 마무리했는데 그거 계약하신 분을 만나 뵙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웬만하면 원래 부동산을 안 갑니다. 이제 뭐 위임장 같은 거 이제 작성해서 우편으로 송달해서 이제 중개사 분이 이제 계약을 따로 해주시죠. 근데 그날은 제가 그 지역에 약속도 있고 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갔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익숙한 저의 부동산 강의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짤막하게.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매수자분들이 저의 오래된 구독자였습니다. 한 3년 동안 열심히 들으신 부부가 있으신데
그 매수자로 있으셨던 겁니다. 뭐 예전에 이런 경험도 또 한 번 있었긴 했는데, 근데 이제 당황스러웠던 거죠. 매수자분들 입장에서 놀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도 결정을 또 다르게 하시거든요. 그건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계획이 다르고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매수하라고 권장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아파트 여러 개 보면서 요 아파트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투자를 계획했기 때문에 매매를 하셨겠죠. 당연히 개개인마다의 그런 계획과 전략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당연히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장의 전개는 뭡니까? 저는 투자 수익률을 훨씬 더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기 보유, 장기 거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다주택자의 세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종부세만 몇 천만 원 여러분들 내라고 하면 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앞으로 경기 침체가 도래되는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의 본업도 힘든 상황에 지금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고 집값은 집값대로 하락한다면 장기 보유는커녕 중간에 손절할 가능성도 매우 크고 그 장기 보유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기회비용이 크게 발생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개개인마다 이렇게 전략과 계획들을 세우고 있죠. 자, 투자 수요가 감소되는 시장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어렵고 집값 하락의 원인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자, 현재는 실수요 장세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실수요 장세가 유지될 겁니다. 투자 수요는 유입 비중이 계속 감소되는 원인들이 이렇게 발생이 될 겁니다. 이건 하나 둘씩 얘기를 해드릴 거고 투자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들이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구매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투자 수요는 특히 서울 수도권에 들어오기 어려운 시장으로 전개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부동산원 통계 지표입니다. 서울 외 외지인들, 서울에 살지 않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추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추이를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1000건이 변곡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0건 이상 나오는 시장은 투자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시기가 완전히 투자장이다. 그러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게 2000건 이상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1000건 이하는 이제 실수 장세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빨간색 지표는 대세 상승기 시기였고요. 요 파란색 지표는 대세 하락으로 접어드는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06년 정도를 보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대부분 1000건 이상 거래가 됩니다. 2000건 이상 나오고 또 10월, 11월, 12월은 3000건, 4000건 이상까지 나왔던 시기였죠. 이 시기는 참여정부의 상승기 후반장이었습니다. 후반장. 그리고 2007년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똑같이 1000건대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2008년 6월 달까지도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7월부터 급격하게 1000건 이하로 실수 장세로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2008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 시기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시장에 반영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였죠. 2019년 상반기까지. 그러면서 다시 1000건 이상의 거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1000건 이상의 거래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저가 매매하고자 외지인의 수요도 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집값이 어느 정도 많이 하락하면 여러 가지의 부양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따라서 2006년, 2007년 요 시기에는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던 시기였습니다. 전세도 올라갔지만 매매가 더 많이 올라갔던 상승장이었던 상황이었고 또 2008년은 집값이 하락했지만 전세도 하락해서 전세가율이 똑같이 낮은 상태를 유지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마찬가지 전세도 상승했지만 매매도 상승하면서
2006년부터 시작됐던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했죠. 그러면 요 시기에는 투자를 해야 올바른 방향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전세가율이 낮으면 투자 금액이 많이 투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시장인데 누군가가 다 고점 매매한 겁니다. 고점 매매.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고점 매매했다. 고점 매매. 자, 그리고 2009년에 저가 매매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건대가 유입이 되면서, 그죠?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집값이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2009년 11월부터 다시 천건 이하의 거래량이 보이면서 힘이 완전히 약해지고 실수요 장세로 완전히 빠져든 겁니다. 투자 수요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 오다가 또 11월 초에 잠시 또 1000건 이상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주기에서도 잠시 일시적 반등을 하면서 우하락을 한다라고 했죠. 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수요가 급감하는, 투자 수요가 급감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조정을 보는 이런 상승장도 있다. 자, 그리고 11월, 12월 지속적으로 1000건 이하의 거래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뭐예요? 하락 시기다. 1000건 이하는 힘이 아예 없는 시장이다. 수요의 힘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실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데 투자수요도 감소되는 이런 시장이다. 또 2013년 4월부터 1000건의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2013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저가 매매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유입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 부양 정책도 이제 나오면서 투자 수요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했던 요 시기에는 뭐예요? 전세 가율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든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은 내 자산을 더 지키고자 안정적인 임대로 들어가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율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고 또 2014년 부양책이 나오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투자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전세가율이 높아진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000건대가 넘어가면서 뭡니까? 2000건대 넘어가면 투자 장세다.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발생된 거다. 그리고 2016년도도 2000건대의 거래가 계속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본격적 상승이 폭등이 일어났죠. 3000건대 거래가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17년부터는 이젠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 금액이 점진적으로 계속 많게 투입되는 시장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까지도 마찬가지 2000건, 3000건대의 거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도 이렇게 1000건 이하의 거래가 나왔던 시기가 있죠. 이 시기는 상승장의 조정을, 하락을 잠시 봤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 시기에도 2000건, 3000건대의 거래가 계속 나왔던 시기였죠. 이 시기에도 투자자가 많이 투입됐던 시기고 다주택자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0년도 다주택자한테 전부 다 처분을 하라고 상담 때 대부분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이 더욱더 강화해질 거고 이젠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따라서 거래가 많을 때 그리고 내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이런 환경에 우리는 던지고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타셔야 된다라고 꾸준히 설명해 드렸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 시기에는 아예 매매를 반대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엔 뭐예요? 집값이 큰 폭으로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투자 수요도 이제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시기죠.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시기였고 또 집값도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다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에 대한 규제 정책이 강화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실소 장세로 21년부터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21년부터.
자, 2021년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해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 무조건 해야 될 사람,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시기와 상관없이 그냥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 없이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셔도 된다. 다만 1주택에 대한 투자 전략은 세워드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많이 세워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시기에는 매매하라고 했고 지금은 매매를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앞으로 찾아오는 대세 하락, 뭐 2026년 하반기부터 27년, 28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시기까지 사실 기다리기가 어렵죠. 제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반등을 하면서 하락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집값이 반등한 구간에선 이때 집 못 사신 분들은 뭐예요? 지금 완전히 꼭지에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매매하시고 대출 없이 매매하시고, 지금은 대출이 많이 받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대출 없이 사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시일 27년까지 시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시기 막론하고 매수하십시오. 다만 전제 조건 대출 없이.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고 현금을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하락기 때 난 매매해야겠다라고 그 현금을 지키고 계셨던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수년간 어떻게 기다립니까? 현금을 들고. 지금도 현금 들고 있는 거 무서워서 뭐라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따라서 현금의 이 휘발성 요인 때문에 나중에 뭐 한 27년 그 이후에 우리가 집을 정령 매수해야 되는 그 시기에는 현금이 없어집니다. 현금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는 그냥 내 집 마련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2025년도입니다. 그죠? 이제는 대세 하락이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왕이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더 좋은 적기가 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좀 이롭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년부터 저는 하락의 변곡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전부 다 1000건 이하 실수요 장세로 이미 21년부터 넘어오기 시작했고 23년도도 마찬가지 실수요 장세입니다. 뭐 일부 저가 매매를 원해서 또 들어오신 수요도 있지만 대부분 실수요 장세다. 근데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어떻습니까? 1000건 이상의 거래가 나오고 2000건 거래가 나왔죠. 그러면서 집값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요 시기 7월달,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2월달 어떻습니까? 1000건의 거래가 나왔죠. 자, 10월, 11월, 12월 1000건 이하로 다시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집값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이었는데 오선서울시장이 2월 달에 뜬금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시켜주면서 어떻습니까? 투자 수요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3월 달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3월 달은 2월 달보다 더 많은 거래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4월 달은 3월 달 대비 엄청난 급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뭐 아직 4월에 뭐 거래량은 더 지켜봐야 되지만 3월 달 대비해서 봤을 때 거의 뭐 한 7, 80%는 감소되고 있는 수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으로 전환이 되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확대 지정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1000건 이하의 또 거래로 낮아지면서 실수요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투자 수요가 유입할 때는 집값이 상승될 수 있지만 실수요가 유입되는 이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이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내 자본금 플러스 대출을 받는데 LTV, DSR 등 대출 한도가 딱 정해져 있고요. 또 내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출할 수 있는 원리금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아파트의 금액도 딱 한계가 결정되어 있죠. 그런 반면에 투자 수요는 뭐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요와 다르게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금액에도 이런 이질감이 없죠. 따라서 전세 보증금이라는 큰 액수를 끼고
부담 없이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쉽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예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럼 실수요자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현금 10억을 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인데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이건 각각 개개인마다 자산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대중적인 평균적인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달에 지출하는 원리금, 원금과 이자가 한 250만 원이 맥스다, 이게 최대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주택담보대출은 5억 5천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0년 만기에 4.5%로 기준을 했을 경우. 그렇다면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아파트는 얼마입니까? 15억 5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매매 가격이 더 상승돼서 17억 8천 정도 호가가 나온다면 이거 매매할 수 있습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내 대출 한도, 그리고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부담액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아예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매매를 포기하거나 또는 대기 수요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다시 15억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사겠다, 또는 아예 매매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전개된 거죠. 근데 투자자가 봤을 때, 자,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의 가장 낮은 전세가율 지금 50% 평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마다 약간은 다 다릅니다, 아파트마다. 근데 평균이 한 50%. 똑같이 현금 1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5억 5천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전세가 7억 8천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현금 10억이 있어도 약 2억 3천만 원 정도는 여유분으로 돈을 남겨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총 내가 들어가는 현금은 얼마입니까? 투자 금액은 약 7억 7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훨씬 더 유리하죠, 이 투자자가. 근데 집값이 똑같이 17억 8천으로 호가가 높아졌습니다. 그거 어때요? 현금 10억 있기 때문에 전액 현금 납부해서 17억 8천짜리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가면 높은 호가에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근데 지금 상급지 아파트를 더 투자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아니라 20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고자 하는데 전세가율 50%니까 전세는 10억 5천, 내 현금 10억이 있으니까 최대치 얼마까지 볼 수 있어요? 이분은 20억 5천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금 10억이 있는 사람은. 이 실수요자는 15억 5천밖에 못 보는데 갭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럼 만약에 상급지 강남역 일대로 들어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전세가율 한 47% 수준. 자, 근데 후순위 대출이 나옵니다. 후순위 대출. 우리 무주택 생애 최초에 대한 후순위 대출이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80% 한도 내로 한도가 6억까지 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10억이 있습니다. 그럼 30억짜리 아파트를 보고자 하는데 잠실 아파트입니다. 그럼 47% 수준이면 전세 14억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생애 최초의 한도가 후순위로 6억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10억에 전세 14억에 생애 최초 대출 6억까지 받으면 후순위로 30억짜리 아파트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실수요자는 15억 5천밖에 못 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들어가면 높은 금액도 어떻게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들어가야지만 집값 상승이 일어나지, 실수요가 들어가면 집값 상승이 일어나기 어려운 시장이다. 그런데 이젠 이 투자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히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일급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대치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원래 묶였었죠. 그렇다면 대치동에 투자를 못하니까 대치동과 급지가 비슷한 도곡동 또는 조금 더 용인해서 개포동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 해당 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확대 지정이 돼서 강남구까지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강남구에 투자를 못한다면 급지가 비슷한 서초구까지는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서초구까지 지정을 해버렸네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마포 아파트를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 대치동을 봤던 수요가
어떻게 마포 아파트를 볼 수 있습니까? 급지가 아예 다른데. 응? 하급지로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응? 그리고 혹여나 매매하고자 그냥 마포 아파트 그냥 사야겠다 하고 매매하려고 가시는 분들도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전세 대출 규제가 조기 시행됐기 때문에 아예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조건부 전세 대출이 실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금융권에 지금 전세 낀 매물에 전세 대출이 아예 실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 낀 갭 투자 매물은 조건부 전세 대출로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가 껴져 있는 매매, 물건은 매매가 가능한데 2년, 3년 전에 계약하셨던 분들의 매물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금 2년, 3년 전 매물이라고 생각하면 전세 가격이 폭락했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지금 2023년 상반기 그 시기에 잠실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9억대였습니다. 9억대. 9억대. 15억, 16억짜리가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그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거품이 꺼지면서 9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는 한 12억 수준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의 현재 시세인 12억대의 전세를 맞추는 게 좋은데 그걸 맞추려면 실거주하고 있는 매물을 내가 취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취득하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매매 잔금과 전세 잔금을 동시에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자자, 전세 낀 매물은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9억대입니다. 9억대. 전세가. 그러면 지금 시세가 12억대인데 약 3억이나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매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건부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세를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가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제 뭐 전세 못 들어가면 그분들이 매매할 수 있다.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호가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매매합니까? 그죠? 당연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전세 가격이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나는 거고요. 또 계약 갱신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감소되고 있는 겁니다.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갱신을 했기 때문에 매물이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칫 오해해서 집주인들이 뭐 전세를 내놓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세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폭등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리고 1주택 이상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는 아예 주담대가 나오지 않아요. 모든 시중은행이. 그리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갭투자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입니다. 그럼 나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담대를 내가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주담대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1주택 이상자에서도 주담대가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투자하고 있던 요 아파트, 기존 아파트를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투자자가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한도가 축소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전세 보증보험은 100%를 보증을 해줬습니다. 여태까지는. 근데 요거를 90%로 한도를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이렇게 한도 축소가 시행되는 금융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5억까지 전세 대출을 원래 받았는데 이게 원래 100% 보증을 해줘서 5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90%밖에 안 해준다면 은행권에서 그 10%를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권에서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증을 안 해주죠. 그 5억 대출에서 90% 4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4억 5천만 원. 그 한도가 축소가 되죠. 한도가 축소. 그러면 전세대출 5억을 받아서 10억짜리 전세를 가고자 했던 수요도 내가 추가적인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금액을 낮춰서 전세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한도 축소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또 전세 대출이 축소될 겁니다. 또 전세 대출에 대한 DSR 부분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정책안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대출의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전세대출을 지금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영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제 약세를 보인다. 제가 2025년부터는 매매도 하락, 전세도 약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투자 수요가 매매하기에 엄청난 부담감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전세 가율은 변동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변동하게 되는 거죠. 그 전세가율이 낮아야지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전세가율이 높아야지만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률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죠. 그러려면 전세가율이 높아져야만 하는데, 이 전세가율이 높아지려면 무조건 집값이 하락해야지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수치죠. 전세가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품이 매매에 많이 껴있다라는 얘기죠. 전세도 올라가지만 전세 비중보다 매매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거품이 그만큼 많이 꼈다. 자, 전세는 거품이 없습니다. 실사용 가치니까. 여러분들이 10억에 전세 살고 있는데 그 전세 보증금이 15억으로 증액이 된다면 집주인이 저한테 15억을 줍니까? 아니죠. 10억을 그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사용 가치입니다. 근데 매매는 뭐예요? 거품이 생기면서 실사용 가치 플러스 알파가 생기면서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다는 얘기는 매매 거품이 엄청나게 잔뜩 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고 전세가율이 높아져야 되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시점이 찾아와야만 합니다. 변동하기 때문에. 얘가 가장 낮은 수치였다면 가장 높은 수치로 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집값이 하락해야지만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2021년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수치였지만, 그죠? 그리고 2022년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었지만 전세도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투자 금액이 22년도에도 동일하게 들어갔고 23, 24 전세도 올라갔지만 매매도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집값이 하락하면 지금의 이 전세가 적정 시세만큼 회복된 시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폭락하거나 폭등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렸죠. 따라서 이제는 전세 가율이 매매가 떨어지면서 높아지는 구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거품이 많이 꼈고 투자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들 때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부담된다.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또 공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2025년 올해 공시 가격이 작년에 비해 엄청나게 증폭될 겁니다. 특히나 작년에 냈던 종부세는 23년도에 집값이 반영된 종부세였죠. 근데 올해 나오는 종부세는 뭐예요? 2024년에 대한 집값 상승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이 남아 있는데 여당이 되던 야당이 되던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부세에 대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금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기존의 80% 수준 100%까지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60%로 가장 낮은 수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낮췄습니다. 이걸 다시 80% 수준까지 높일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담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 또한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중과 부분도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풀어주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걸 괜히 풀어줬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시켜준 것처럼 또 다시 투자자가 들어와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아예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지방 같은 지역 일대는 오히려 뭐 지방 미분양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는 뭐 취득세에 대한 부분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죠. 주택세에서 좀 제외되는. 그래서 이 중과제도는 아마 손질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양도세 중과도 마찬가지. 지금은 일시적으로 특례 요건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양도세 중과 제도가 없어졌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땐 한시적 특례 요건은 없어질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걸 풀어줘도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집값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도세 중과 제도를 다시 복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매도하고자 했던 수요가 다시 매물을 출회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못 팔았던 수요가 팔려고 내놨었죠. 그러면서 매물 공급이 확 증가되면서 그죠? 매물량이 늘어났었죠. 똑같습니다. 이게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분들도 이제 지금 아니면 못할 거다, 양도세 중과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매물을 내놓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물량 증가로 이렇게 수요가 감소되는 이런 시장에 가격 하락세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양도세 중과를 다시 하는 건 아니죠. 원래 중과가 됐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특례 요건으로 잠시 풀어준 거니까 이 풀어준 걸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질을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장에 이렇게 매물량을 증가시키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임대소득세, 이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죠. 우리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이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2주택자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 1주택자 월세 받는 분들 가운데 기준 시가 12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월세 받는 분들은 소득이 발생이 되죠. 월세. 거기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근데 전세도 마찬가지, 월세 형식으로 바꾸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임대소득금액 4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세가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과세 대상을 봤을 때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 3주택부터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2주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2주택인데 각각 기준 시가 12억 원이 초과돼야 되고 전세 보증금 합산 금액이 12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 소유자는 간주 임대료를 한번 계산을 해봐서 전세를 월세 형식으로 이제 바꿔서 임대 소득 금액 뭐 400만 원 초과가 된다면 소득세를 또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 위험 요소가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역전세에 대한 노출. 제가 2025년 이후부터 역전세가 다시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23년도에 드려왔었습니다. 자, 전세 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 5억을 100% 보증을 받아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8억짜리 전세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한도가 축소돼서 90%로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5억 받았던 걸 이제는 4억 5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7억 5천으로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이 되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5천만 원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8억짜리가 7억 5천이 돼야지만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5천만 원 내줘야 되는데 5천만 원 그 현금 없는 분들은 어때요? 이게 역전세죠. 역전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다. 그리고 살고 있던 세입자가 또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마저도 마찬가지 보증보험 한도가 축소되니까 만약에 5억까지 대출받았던 수요가 4억 5천밖에 안 되면 5천만 원 정도를 내가 감안해야죠. 임대인이. 이렇게 역전세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요즘에 매도인들이 주전세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전세 거래. 지금 상담받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주전세 거래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투자 수요 부담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매매 가액도 높고, 그러니까 차라리 매도인이 투자 금액을 조금 더 적게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전세 시세가 10억인데 본인이 13억에 들어가는 겁니다. 13억에. 전세로. 집주인이. 그러면 투자 금액이 3억이나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본인이 전세 들어가겠다는데 그럼 나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좋네 하고 매매를 해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2년이 지나면 이 집주인, 기존에 있던 전 집주인이 퇴거 안 할까요? 무조건 퇴거하죠. 이분이 원하는 건 이 집에 주전세를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 집을 팔기 위한 목적.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이 그냥 전세 들어간 겁니다. 응? 목적이 본인이 전세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매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응? 따라서 만약에 집주인, 전 집주인이 퇴거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10억인데 3억 정도가 역전세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응? 자, 적정 전세 시세는 물가 상승 수렴해서 지금 적정 전세 시세만큼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전이 적정 시세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20%포인트 정도를 적용을 하면 지금의 적정 시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적정 시세만큼 집주인이 본인이 전세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주전세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매도인 입장에서. 목적이 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그냥 위험을 감안하고 전세를 굉장히 무리하게 높여서 전세 들어간 겁니다. 그 팔 때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지만 이분 이제 임차인이 된 거 아닙니까? 돈 빼달라고 했을 때 돈 안 빼주면 어떻게 합니까? 소송 걸겠죠. 그러니까 팔 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팔았지만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냉정하게 그냥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위험할 거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순위 대출이 이젠 불가할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후순위 대출 한도 최대 6억까지 나옵니다. 6억까지. 그래서 현금 10억밖에 없는데 30억짜리 아파트를 산 겁니다. 그럼 만약에 세입자가 이거 퇴거했습니다. 퇴거하면 뭐예요? 내가 선순위 대출로 6억이 잡혀 있죠? 선순위 대출로 6억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일단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80% 한도 내에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세 세입자 14억 이거 내줘야 되는데 뭔 돈으로 내주죠?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 돈을 내줄 텐데 이거 그러면 이제 역전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위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면 부채가 얼마예요? 20억이죠. 20억. 부채가 20억. 버티기 어렵습니다. 버티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투자 수요 유입이 되기 어려운 이런 환경으로 지금 전개되었고 투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는 계속 저하되는 구간이고 위험 요소가 다분히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시점이다. 따라서 구매력이 떨어지면 투자 수요는 급감하게 되고 그리고 실수요 장세인데 실수요도 당연히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감소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IMF 직원 보고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아니지만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IMF의 여러 진단과 여러 리스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잘 수렴해서 금융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내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 무거운 부채 부담과 이자 지불 증가는 가계 소비를 제한했다. 지금 너네 지금 내수 침체가 되고 있는 과정은 무거운 부채 부담, 이자 지불이 가장 주요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부채 부담을 줄여라.
그리고 이자 지불을 줄여야 된다. 대출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은 생산적인 용도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가능하게 해서 자본 배분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할 거다.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가 적절하다. IMF에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권고사항을 아예 무시한다면 우리나라의 신인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본이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권고사항도 잘 받아들이고 금융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예상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된다. 자, 이제 인구는 감소될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는. 그럼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을 잘 반영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인구 감소되는데 가계부채 이렇게 증가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인구 감소되는 걸 감안하고 가계대출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또한 대출 규제와 전세 보증금 시장, 전세 시장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 전세 계약의 전복 위험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역전세 같은 우리나라에서 역전세가 크게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렇게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대출의 가장 주범이 전세대출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잠재적 한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집값 충격을 증폭시키고 가계 레버리지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IMF에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금융당국이 앞으로 이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까지도 엄청난 심사 강화와 함께 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수요장으로 넘어갔고 이 실수요장도 억제하는 그런 정책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세금 규제가 아닌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자 수요 감소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